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 300기 출격 수함대. 2. 중국과 일본의 악수. 3.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과 무역전쟁 선포.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최고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 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에서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하급 전력으로 총 700에서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동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만 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 대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에서 140대의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 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오방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동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고급인 J-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에서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J-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만 J-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의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JSI 68대를 확보해 최고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최고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최고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고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U로 개량이 이뤄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U로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에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항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 3을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MUMT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AESA 레이더와 IRST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 3으로 개량의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계의 경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하급 공격기 전력인 수-24와 수-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무기 PGM을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필요한 곳에 하급 전력인 수-24와 수-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명동 자주대공포 게스트하우스들, 스팅어 같은 맨패지 등 첨단 단거리 방공무기로 저층 밤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낫다 못해 썩어가는 F-4E 팬텀2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폭탄 KGB와 JDAM, LJDAM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에 실어 먼 거리에서도 반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0,000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 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하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10,000발의 유도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면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하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서둘러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하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하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만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참석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단면이 기술직군인 정비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10,000명 단위의 공군 요원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섬은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맥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의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 생산을 통해 이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법안으로 내세운 IRA로 인해 기존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무역 분쟁도 불사하겠다고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도 IRA를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EU가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IRA에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IRA 이후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법을 바꿀 수 없으며 한국 정부의 렌터카를 비롯한 산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떤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승용차와 달리 차별 조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조합을 고치긴 어려우니 우리에게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IRA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파는 승용차는 북미산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은 상용차의 경우에 북미 지역에서 만들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방향을 들어서 차별 조합을 피하라는 제안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 중 하나입니다. 워낙에 땅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 규모는 약 826억 달러 약 108조 원로 추산되는데 산업용 차량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9,475대에서 2030년 49만 3,625대로 연평균 64.9%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산업용 자동차 시장이 규모 대비 전기차 전환율이 높지 않아서 승용차 시장을 포기할 경우 잃는 수익을 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안은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은 조그마한 시장으로 만족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일본 반도체를 몰락하게 만들었던 미일 반도체 협상이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 설비 확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가 나서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당시 10% 수준이던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로 높이고 반도체 덤핑 수출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일본 반도체 직접 투자 금지도 철폐해야 했습니다. 체결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미준수를 거론해 보복관세 부과 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 감시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몰락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산업용 자동차 시장과 관련한 제안을 받을 경우에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EU에도 IRA와 관련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관련해서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뒤 곧바로 백악관에서 법안 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30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IRA의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감에서 열린 의회 기업 지도자들과의 만찬에서 IRA의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아주 공격적 슈퍼 어그레시브인 것이라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 IRA의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유럽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격차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IRA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유럽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IRA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부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우려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 중요하며 우리는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이라며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압박은 꽤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4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비롯한 IRA로 시작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 상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에 작은 결함들 글리치즈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세한 조정 방안들 틱스이 있다며 허우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백악관이 법률 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IRA의 근본적 변화는 여전히 없다는 의미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합 등에 대응 중인 한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유럽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며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법률을 수정할 것처럼 말해놓고 다음날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는 5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 TTC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국 EU 간 태스크포스 TF가 IRA에 대한 작업을 검토한 결과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면서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친환경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대거 유럽을 떠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지난 10월 친환경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EU는 최근 역내 국가 보조금 제도를 정비해 IRA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리에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지하면서 경쟁 열의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C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가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TTC 회의가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배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뒤 회의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브레통 집행위원 측은 성명을 통해서 회의 의제는 많은 유럽 산업 장관과 기업이 우려하는 문제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서 45분간의 점심시간에 IRA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브레통 집행위원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IRA와 관련한 동맹국들의 요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CNN은 미국과 EU가 글로벌 무역, 경제, 기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가 IRA 갈등으로 출발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TCC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 광물 문제,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 IRA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들었다면서 이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IRA 수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이는 결국 미국이 IRA를 수정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기차 수출이 필수적인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 전쟁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 프랑스 정상회담 후 미국은 IRA를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을 겨눠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관련 정책을 재동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난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티안 린드러 독일 재무장관은 4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RA를 자체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가치협력국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무역전쟁에 나서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내에서 IRA와 관련해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IRA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IR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보조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이와의 공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 조합의 3년간 유예,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의 유연화 등 우리나라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이어 브람스까지 뒤통수를 제대로 치면서 한국과 EU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동맹국의 거짓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